갈증 오늘도 경제살롱에서 지식 한 잔으로 채워보시죠. 안녕하세요, 박재민입니다. 오늘은 지도를 읽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국제 이슈를 한 방에 알아가 보겠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 김희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뭐 인도네시아도 가보고 미국의 텍사스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오늘도 역시 가깝지만 더 가까워질 이유가 있고 또 가까워져야 돼야만 하는 나라로 가본다고요. 미국을 이긴 나라입니다. 미국을 이긴 나라. 네. 이건 여러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미국이 거의 유일하게 군사 작전을 실패를 하고 떠났던 나라가 한 나라가 있죠. 지도의 힘으로 미국을 이긴 나라. 바로 어딘가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으로 떠나봅니다. 네네네. 최근에 애플 CEO죠. 네. 팀쿡 회장도 베트남 방문하지 않았었나요? 작년에 젠슨 왕이 젠슨 왕. 반도체 투자하겠다고 베트남을 제2의 대만으로 만들겠다고 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난다긴다 하는 그런 글로벌 CEO들이 꼭 들려가는 곳이 바로 베트남이고 하노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일찌감치 갔지 않았습니까? 네. 대우부터 시작해서 삼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에 비해서 동남아에서 좀 힘을 쓰고 있는 이제 그런 나라기도 하죠. 네, 지금 뭐 애플, 엔비디아, 그리고 뭐 대한민국의 유수의 기업들, 뭐 삼성, 현대기아도 진출하고 있는데 베트남이 이렇게 경제의 중심지, 어떻게 보면 산업의 요충지로 곽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혹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있는 수혜일까요? 그걸 가장 잘하고 있는 줄타기를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런 그 외교 기조를 놓고 일컫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대나무 외교라고. 네, 그쵸.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가운데서 올곧게 가서 최대한의 이득을 취한다. 어떻게 보면은 외교를 잘한다는 표현이 대나무 외교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태국도 19세기에 대나무 외교로 나라를 지켰다, 뭐 이런 말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대나무라는 게 부러지지 않고 되게 유연하게 휘잖아요. 네. 이 대나무처럼 이렇게 유연하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나라와 잘 협력하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정말 베트남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제가 느끼는 거는 참 외교를 잘한다 하는 그 배경에는 실은 호치민 장학생이 있습니다. 호치민 장학생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요? 호치민이 이 베트남이 굉장히 존경받는 지도자인데 그도 외교를 참 잘했거든요. 근데 그가 젊은 시절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국제 감각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굉장히 길게 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수천 명의 베트남 청년들을 전 세계로 유학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유학파가 많아요. 야, 외국 문물을. 네. 그래서 그 미인그룹 회장도 러시아에서 유학을 해서 지질학을 공부했고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했고요. 프랑스 식민지였으니까 또 프랑스어와 또 프랑스 문화와의 또 관련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더불어서 세계로 많이 나가 있는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보트피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보트피플이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전쟁으로 남쪽이 패하니까 이제 돈이 좀 많고 또 개방적이었던 남쪽 사람들이 호주 또 미국으로 많이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 내에서도 이 베트남 인맥이 굉장히 짱짱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로비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유학생을 보내고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그런 효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양한 나라 중에서 베트남에 유달리 주목을 하는 이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베트남에 주목을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베트남이 어떻게 보면 인구가 한 1억 명에 달하는데요. 정말 한국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 공장을 세웠을 때 퍼포먼스가 나는 나라가 동남아에서 흔치가 않은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 기준에 부합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딱 지도를 보시면 답이 나오거든요. 자, 한번 지도 한번 보실까요? 자, 베트남 지도를 보시면 북쪽은 지금 중국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항상 이제 바다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해안선이 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베트남하고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유지하든 아니면 베트남의 이 해안을 장악을 해야 이 남중국해 거쳐서 더 큰 바다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놓칠 수 없는 나라인데다가 또 이전에 왜 북미 정상회담 할 때 기차를 타고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철도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류나
또 어떤 수출입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예요. 네. 그러니까 좀 모르는 분들은 뭐 베트남이 반중국 정서가 심하니 그런데 사실은 이 북부 지역 개발에 있어서 중국 자본이 빼놓을 수가 없고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으니까 네. 많은 중국계 자본들이 오히려 또 베트남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중국과 계속 직접 영향을 네. 주고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좀 애가 닳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인도차이나 국가 라오스, 캄보디아가 완전 중국 편이거든요. 친중. 네, 왜냐하면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고립된 나라인데 중국에서 오는 철도가 그들에게는 거의 생명선 같은 거고 또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 훈센 총리가 굉장히 시진핑 주석하고 친해서 아세안에서 정말 가장 중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가 또 캄보디아예요. 그럼 이제 인도 차이나 국가들도 1대1로에 포함이 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이라는 나라마저 중국에 붙게 되면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도 굉장히 불안해지는. 그래서 공을 들이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입지가 사실 베트남이 남북으로 굉장히 길면서 해안선이 네. 또 길다는 것이 그렇죠. 또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은 이 해안선을 따라서 주요 도시들이 발달해 있고요. 또 이전에 이 남부 지역은 사실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었고 다낭에도 미군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놓치지 않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이 의회에서 연설하는 장면을 보면 이 인도차이나 지역 베트남이 나와 있는 이 지도를 의회 의원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기록으로 사진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계속 이 베트남 전쟁을 치른 이유는 정말 여기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곳일 뿐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나 중국에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진영이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월남에 파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 많은 군인들이 가서 대리전을 치렀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워낙 정치 경제적으로 워낙 중요한 데였는데 이제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통일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 지역에서 경제적인 영향력을 또 행사하고 싶고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베트남이 어디로 살짝 이추가 기우냐에 따라서 이 아세안 전체의 또 이 균형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애달아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 각지에서 베트남에 특히나 투자에 좀 공을 들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뭐 ODA 성격의 자본들이 계속 들어가는 게 이런 이유에서 있군요. 근데 좀 베트남이 좀 잘하는 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애플이나 이런 큰 기업들이 오면 아주 환영합니다. 연해도 삼성이 박린성에 공장을 세웠을 때 그 성의 지도자분에서 공산당이 철저하게 밀어줬거든요. 왜냐하면 이 삼성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베트남의 발전될 여지들이 많고 또 일자리도 창출되잖아요. 근데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애플 팀쿡 회장이 베트남에 투자하겠다고 오니까 우리가 TF 설치해서 화끈하게 지원하겠다. 우리가 인력도 다 공급하겠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또 이 팀쿡도 그러면 우리가 당신네들 교육에 신경 많이 쓰는 나라니까 이 베트남에서 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양성하는 우리가 학교도 세워주고 20만 개 일자리를 여지껏 창출해왔는데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끈끈한 어떤 밀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전초 작업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중 갈등이 거세지면서 애플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 거점을 다각화하는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베트남의 어떤 인재를 양성함으로 인해서 또 미국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테크 인력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 사회적인 이유, 그 다음에 어떤 인구 구조의 이유 때문에 베트남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저희가 지도 한 방이잖아요. 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유수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뭐 이 아세안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도 베트남이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눈길을 끈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요 지하 자원도 많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얘기해줘. 산유국이잖아요. 네네네. 산유국뿐만 아니라 또 희토류가 많습니다.
중국이 지금 그 힘을 쥐고 네, 있는 식토류가 네, 베트남에서도 나오는군요. 네, 텅스텐이 특히 많고요. 텅스텐도 네, 있고. 다양한 광물 자원들이 이 산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공급망으로서의 가치도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더불어서 동남아에서 이제 자원이 많은 나라. 이전에 미얀마도 자원이 많은 나라에 속했는데 네. 지금은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어렵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베트남으로 몰리는 또 그런 멀리 이유도 가지 있습니다. 않고 네. 베트남으로 이사를 가는구나. 네, 네, 네. 뿐만 아니라 사실 이 베트남의 경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네. 이 베트남 자체 빈그룹도 베트남을 넘어서 지금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이 빈 페스트에서 만드는 이 차를 이 조코이 대통령이 차는 그런 게 지금 전 세계 언론을 장악을 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 베트남은요 비록 작은 나라지만 정말 전 세계를 공략하겠다는 어떤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좀 크게 꿈을 꾸는 나라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왜 쭝맨이라는 커피가 있었거든요. 네. 우리는 스타벅스가 되겠다. 베트남의 스타벅스가 되겠다. 빈페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세계 아시아를 대표하는 테슬라 같은 회사가 되겠다. 그래서 저렇게 베트남 사람들 보고 있으면 와 진짜 꿈을 넓게 펼치려고 어쨌든 네. 계획은 그렇게 세우는구나. 근데 약간 뭐 처음엔 어설프기도 하지만 일단 think big 하는 나라니까. 네, 항구가 있다는 것도 좀 유리한 이점 아닐까요? 그렇죠. 라오스 같은 나라는 내륙국이잖아요. 그렇죠. 바다가 없죠. 네, 근데 수출 수입에 굉장히 불리하고 캄보디아도 이 메콩 델타 지역에 약간 해안가 있을 뿐인데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면서 엄청 거기가 길죠. 다 좋은 항구가 네. 될 수 있기 모양이 때문에 일본하고 비슷해요. 네, 그래서 수출에 되게 유리한 수출 수입에 유리한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항구가 많다는 것도 굉장히 유리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로 열린 굉장히 중요한 바다기 때문에 네. 그것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러다 보니까 FTA도 또 체결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하고도 체결을 네, 했잖아요. 2015년에 그 한국 베트남 FTA를 체결했는데요. 이 베트남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아세안에서도 싱가포르에 이어서 이 FTA를 체결한 나라들이 많은 네.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52개국과 상당히 많이 했네요.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네. 대한민국이 베트남에서 어떤 건설 수주를 해서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건 그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특히 이 베트남 남부 지역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건설을 수주해서 한 경우 그러니까요.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 베트남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했다가 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군수물자 공급을 하면서 공업이 빨리 성장했듯이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베트남 전쟁 때 네. 뭐 이런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기지로 되면서 우리나라 산업화 속도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나라와 이 베트남 특히 남부 지역의 도시 간에는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나 타이완이나 홍콩의 기업들도 이쪽 사이공을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에 오랜 그 역사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노이머의 개혁 개방 정책이 일어났을 때 북부보다는 남쪽이 훨씬 더 빨리 개발될 수밖에 없었던 게 기본적인 그런 투자해 놓은 여러 가지 네. 인프라도 있고 또 이런 자본주의 국가에서 친숙한 곳이고 또 프랑스가 여기에 지도를 그리면서 잘 해놨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이곳에서 처음 이렇게 한인들이 많이 진출해서 작은 소규모 네. 그런 중소 기업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삼성이 투자하면서 이제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이 떴는데 사실은 이 남쪽 지역에 우리나라 기업의 역사도 굉장히 오래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베트남과 대한민국의 관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참전을 하면서 네. 반한 감정이 있었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지만 네. 이제는 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 또 그쵸. 베트남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또 대한민국을 꼽힐 정도로 네. 관계가 개선이 됐다는 것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베트남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고 네.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네. 느낌으로 좀 다가오네요. 네, 그리고 이미요 음. 한국에서 베트남 분들이 많이 귀화해서 살고 계십니다. 엄청 많죠. 네. 중국에 이어서 네. 이제는 베트남이 1위라고 하더라고요. 결혼 이주 여성도 많을 뿐만 아니라 네, 네. 앞으로도 점점 더 관계가 긴밀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저희가 관광을 많이 가서 알고 있지만 정작 이 나라가 어떠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좀 몰랐던 것 같아요.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번 주가 끝이 아니죠? 네.
이번 주는 지도 한 방이 아니라 지도 두 방입니다. 저희 두 번째 지도 한 방으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재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